네, 여러분 기발한 장 박사의 장원재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토크 하기로 했어요. 예.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좀 황당한 얘기.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분들을 몇 번 이제 뵀는데 총선에서 누가 이긴다고 봐요? 총선에서는 지금 같아서는 새누리당 압승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그러니까 150석 뭐 과반수는 확실하고. 네. 이거 정신 차리자. 네. 한순간에 훅 간다. 한순간에 훅 간다. 아, 지금 새누리당의 내분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김무성 대표 위에 닥치고 개혁이에요. 네. 이건 닥치고 진실에서 따온 것 같다. 닥치고 진실도 있고 또 그 전북 모터즈라는 우리나라 그 K리그 닥공. 우승팀, 네, 닥치고 공격, 네. 요즘 그래서 이게 유행인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긴다 일단. 근데 문제는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요번에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거판에서는 선거판 원수는 평생 원수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예.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자조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번에 특히 낙선자 중에 신인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종류의 뭐 행정소송이나 시위라든가 이런 게 본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거고요. 그 근소한 차로 졌을 경우에는 그렇죠. 말하자면 선거구 획정이 늦게 된 것이 법보다 네. 늦게 된 것이 나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 주장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적인 지지가 없으면은 그런 주장의 동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필리버스터 사태, 또 이번 사태, 이번에 국회는 식물국회 얘기가 나오는 등 예. 가장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염증이 어느 선을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흐름은 개헌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론은 MB 때도 나왔다가 예. 네, 뭐 한동안 상당히 뭐 열심히 추진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안 됐고 예, 그 정치권은 이른바 87년에 나온 지금의 헌법이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의 말하자면 공감이 없이는 개헌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헌론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개헌론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 같다는 거죠. 개헌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각제로 가자, 네. 이원 집정제로 가자. 뭐 어떤 것?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를 지지합니다만 그러나 정치 공학적으로 굳이 보자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가장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공감하겠죠. 이원 집정제라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데 그 총리는 국회에서 뽑자. 그 이제 프랑스식의 그 꼬히비따시옹이 비슷하게 동거죠, 동거. 예. 근데 이 문제가 이번 총선이 끝나면 300명의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국회 무용론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여나 야나 지금 다 근데 국회 무용론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내각제 개헌이나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 집정제를 하자는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국회는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각제는 이제 어려운 거고요. 네, 어려운 거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되 그것이 대통령 중심제에 가까운 이원 집정부제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4년 중임제는
뭐라고 얘기들 해요. 4년 중임제도 굉장히 그 검토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7년 단임제를 좋아합니다. 7년 단임, 5년 단임보단 7년 단임이 예. 네. 아니 이게 4년 중임제를 하면 저 전반부의 4년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네. 좌우당간 대통령이 네. 누가 되든 간에 총력전을 다해서 포퓰리즘의 참 기술을 다 보여줄 거라고 저는 우려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당선되고 나면 그날부터는 레임덕이죠. 임기 2년차, 네, 세컨드 텀의 당선 이후로는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습니다. 레임덕이죠. 예. 그 차라리 7년 중임제가 어떤가. 7년 중임제면은 레임덕 앞뒤로 빼더라도 중간에 이제 일할 기간은 상당히 그죠. 길어진다는 장점이 근데 있으나 문제는 잘못 뽑았을 네, 경우에.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과연 수습책이 있느냐. 그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가 각종 정치 세력한테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죠. 일단 여권에서 친박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있는데 대표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표 선수가 그 있는데 반기문을 들여온다는 거예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 선수는 있는데 조직은 없으니까 뭐 잘 말하자면 정치적 이해 득실이 아니 맞아 떨어질 수 있죠. 반기문의 고향이 충청도 어디잖아요. 충청도 음성입니다. 음성인가요? 네. 양성이 아니고. 예, 음성. 진천 괴산 옆에 음성. 그 음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음에 대통령은 반기문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네. 그게 이른바 다음 대통령은 비영남 우익이 될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생가를 성역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말하자면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으로. 벌써 네. 대통령도 아닌데. 유엔 사무총장이면 그래도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근데 반기문은 관료 출신으로서의 솜씨만 보여줬지 리더로서의 솜씨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반기문 총장의 별명이 슬리퍼리 일. 네. 슬리퍼리 정도가 아니고 저 참기름까지 바른 네. 뱀장어. 어. 네. 어떤 경우든지 빠져나간다고. 참기름까지 바른 뱀장어다. 네. 그래서 도저히 뭐 어떻게 잡아볼 도리가 없이 기가 막히게 빠져 달아나는 말하자면 수완가다. 말하자면 자기 의견이 없다. 말하자면 책임지는 의식도 없다. 네. 말하자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 급변 사태가 터진다면 그래도 한국인 중에 그것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반기문 총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공감대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그리고 두 면에서 번째로는 어떤 대선이라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외국어로 연설도 좀 하고 국제적으로 놀았으면 좋겠다. 번듯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듯하다는 것에는 인물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물로 보자면 꽤 좀 떨어지는 분들이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MB가 당선된 이후에 생긴 흐름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과 정몽준 의원, 전 의원, 네. 그 두 분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합친 지지율이 항상 일정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은 국제적인 인물에 대한 갈망.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 해석이 아니고. 네. 그럼 한쪽으로는 말하자면 개헌이 추진될 것 같다. 네. 총선 이후에. 네. 총선의 표결 상황은 아까 얘기했듯이 새누리가 뭐 득승하지 않겠느냐인데 저는 이렇게 개헌 논의가 일어난다면 이번 20대 국회인가요? 예. 20대 국회는 단명 국회가 될 가능성이 꽤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내년에 아니 올 4월에 구성이 되면 바로 조금 있으면 6월부터 임기가 시작이죠.
6월부터 임기가 시작인데 어영부영 조금 하다 보면 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대선 그러니까 만약 개헌 논의가 진지한 동력을 얻게 된다면 다음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헌법 하에서 치러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을 역산해 봤을 때 20대 국회 그렇게나 간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염증, 피로감이 어떤 선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 글쎄 그래요. 총선이 끝나면 또 무슨 정치적 격변이 있을지 그죠? 네. 그러니까 혹시 정당 간의 이합 집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정당 예를 간의- 들어서 안철수당이 패배할 것인지 네. 어느 정도 선이 된 패배라고 볼 건지 또는 안철수당이 더민주당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으로 흡수 분산되어 버릴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는 않을 것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당의 합당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1당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1야당이 되는 게 목표라는 것이죠. 예. 네. 제1야당이 목표라는 것은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는 두 사람만 링 위에 올라가니까 제1야당 후보가 되면 주요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집권 가능성은 반 정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양당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지만 만일에 더민주가 패배할 경우에 네. 정치적으로 그러면 아마 패배하고 안철수당에서 꽤 약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열상이 계속되겠죠. 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괴멸적 상황에 직면한다면 아마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사라져버릴지도. 한국 정당사에서 수명이 긴 정당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중들이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대권 후보를 보유했느냐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의 대권 후보는 모르겠고 여당의 대권 후보는 빅데이터 전공자들은 3명 가운데 1명이 후보가 될 거다. 반기문, 김무성 또 오세훈. 오세훈.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오세훈 씨가 혹시 보고 계셨더라면. 예, 그리고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은 황교안 총리가 적어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예측을 하더군요. 이번은 아니겠죠. 네, 어떤 그러니까 경우라도. 근데 야권의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해? 박원순도 포함되겠죠. 박원순도 포함이 되죠. 안철수, 네. 문재인. 네. 그런데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뭐 요 세 분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은 총선이 끝나서 국민들의 말하자면 선택이 누구에 쏠리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 총선은 야당에 있어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대회장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안철수가 만일에 안철수당이 국민의당이 꽤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다면 그 다음에 박원순 대 안철수의 싸움도 볼만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대통령 선거가 결승이라고 한다면은 준결승전은 야당의 단일 후보를 뽑는 거고요. 지금 총선은 준결승 정도 되는 건데 준결승 한쪽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미 먼저 말하자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존의 천정배 신당이라든가 박준영 전남지사가 했던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이제 포말 정당 비슷하게 사라졌는데 예. 합당이 되거나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천정배, 박준영 이런 분들을 대권 후보가 아니라는 호남 거. 유권자들조차도 대권 후보가 아니라고 봤기 그렇군요.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당의 어떤 존립 가능성이나 지속성은 대권 후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판 난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관점이 가장 있죠. 큰 말하자면 존재 의미,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 비슷한 세를 꾸린 것은 정치권 내에서 안철수는 그래도 대권 후보로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본다라는 정치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지금의 성공이라는 것도. 그나마 지금의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19대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빌미도 있었지만 어떻든 철저하게 무능, 부패, 불임 국회로 갔거든요. 네. 마지막에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말하자면 뭐 민주주의가 아주 희롱당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이 20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될 것 같아요? 20대 국회도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더 퍼퓰리스틱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대 국회에 비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게 될 피로감, 염증이 개헌의 동력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야권에서도 어차피 20대 총선에서 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싸움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과반을 좀 많이 넘어서는 의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총선과 대선을 한꺼번에 하는 거, 이것을 그 야당에서도 바랄 가능성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1010만 구 끝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내 임기가 겨우 1년 6개월이라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여야의 모든 사람들이 개헌에 또 방점을 두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었더라도 개헌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건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헌 논의는 굉장히 과감한 상상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만일에 개헌을 하게 되면 정규제의 이 개헌안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겁니까? 몇 개 잘못된 조항들은 우리 헌법은 놀랍게도 간섭주의적인 국가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너무 순진해서 국가가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가에 뭔가 우리 국민의 청구권으로 되거나 국가의 의무처럼 선포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러니까 이 길을 저는 바라죠. 행복 추구권 같은 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좀 애매한 행복 조항인데. 추구권은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요. 행복 추구권은 원래는 내가 나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의 행복에 간섭하거나 나의 행복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청바지를 입을 자유, 뭐 이거 나의 행복이다. 근데 국가가 나에게는 청바지 입지 말고 무명바지를 입어라 라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나의 행복 추구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원래는. 그래서 그 행복 추구권은 뭐 장 박사 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만은 자유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를 국가에 요구해야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행복 청구권인 것처럼 해석을 하니까. 행복 청구권처럼 지금 비틀어져 있죠. 그래서 해석의 문제니까 바로 갖다 놔야 되는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결국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운 건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행복이 마치 복지 청구권처럼 됐죠.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지 행복하게 않은 게 국가의 책임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저는 오늘 쓴소리를 모은 새누리당 배경판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알바도 니들처럼 하면 바로 잘린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뭐 이런 것들. 여당 내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김무성대 뭐 이걸 모르겠습니다. 압승한다는 생각에 취해서
저렇게 가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권력 투쟁이죠, 뭐. 네. 권력 투쟁이죠. 그러니까 뭐 살생부가 있네 없네, 뭐 권력 이게 투쟁이죠. 진본이네, 뭐 아니네. 내 편은 누구다, 너 편은 누구다고 네. 그 확인하고 살벌한 전쟁을 지금 하는 중이죠. 그 저는 이 조선시대 사색당파가 어땠겠구나 하는 게 어렴풋이 좀 이해가 짐작이, 되죠. 아니 요즘도 국회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조선이 어떻게 망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정치 얘기하니까 이게 좀 생산적이지 않고 또 혈압이 머리도 약간씩 아프고. 네. 예, 그렇고. 근데 뭔가 이제 개헌을 한다고 하면 또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아주 이번에는 발전적이고 좀 제대로 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 헌법에 좀 고쳐야 될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개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비틀어질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무도.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을 꺼내놓기가 무서운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박사 모시고 이 정치 토크 좀 해봤는데 역시 썩 재미가 없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선 이후에 개헌론자들이 힘을 받기 쉬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게 지금 네. 정치의 이 저류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정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터져 나갈 수 있는 출구가 그쪽으로. 출구와 분출구가 결국은 그 좀 개헌론이다. 유념을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 급변 사태라는 변수, 이게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지만 국제 제재가 들어가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게 또 핵심이죠. 얼마 전에 난 그걸 재밌게 봤어요. 이 여담이 좀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그 누구죠? 뭐 총참모장인가 누군가가 남한에서는 북한이 하는 모든 군사적 도발을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네. 듣고 저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그게 빠져나가기인가요? 빠져나가기처럼 들려서 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뭐 유엔에서 저기 뭐 제재 명단도 오늘 아침에 이제 쭉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유엔이 발표한 순서라고 그래서 뭐 쭉 이름을 내놨는데 그게 알파벳 순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최누구가 그렇게. C, 네, 알파벳 순서로. 쭉, 그렇겠군요. 네, 그렇겠군요. 근데 그거 따세요? 동아일보 그 기자가 그 실었다가 동아일보 그 기자가 저 엠바고 깼다 그래서 징계 먹었어요. 오늘. 예, 지금, 기자들이. 나는 그 참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그 담합 엠바고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네. 오늘 정치 토크 모처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뭐. 네, 제가 좀 과도하게 상상력을 발휘한 점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